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일. 난 경기도의 모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대학교는 엄청 넓은 부지와 중앙에 호수가 있고 주위의 산들이 어마어마했다. 건물수 또한 엄청났었다. 난 이 호수에서 낚시도 하곤 했다. 붕어를 잡곤 했는데 워낙 오래돼서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순 없지만 그날 내 친구들이 먼 곳에서 올라온 날이었다. 한 친구와 난 같이 살았는데 원룸에 살았다. 그 원룸 지하에 PC방도 있었다. 이날 나는 친구들과 족발과 달과 소주 등등 엄청난 안주들과 술을 섭취했다. 그리고 같이 살던 친구놈 애인이 왔었는데 이 애인 포함 총 7명이서 미친 듯이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친구가 눈치를 줬고 우리 5명은 자리를 피해서 학교로 올라갔다. 그때 시각이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다. 친구들과 학교를 오르는데 그 어두움 속의 무서움이란 우리에게 없었다. 그래서 우린 무얼할까 하던 중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다. 술래는 우리가 아니다. 경비 아저씨인 것이다. 경비실에 돌 던지고 도망가기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 것 같은데 그땐 유치했던 탓에 이런 짓을 자주 했단 말이다. 술까지 얼큰한데 그 무엇이 두려우랴?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따라오는 경비를 본 적 있는가? 소름 돋는다. 여튼 도망가던 도중 난 호수가 앞에서 혼자 떼구르르 굴러버렸다. 그래서 발목이 살짝 나가버렸다. 그래서 난 혼자 호숫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조금 무서워지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은연중에 날 공포에 떨게 만들었었나 보다. 무서워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나 장난치다가 호수에서 굴렀어. 다리 다쳐서 아파. 그러자 여자친구가 답했다. 친구들한테 얼른 전화해봐. 전화하며 앞으로 보고 있는데 무언가 앞에 지나가는 거였다. 앞에 뭐 지나가는데 잘 안 보여. 나 술 취했나봐. 호수 맞은편에 어떤 미친년이 붉은 미니스커트 입고 산에 올라가. 나는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여자친구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바지가 혹시 차갑냐고 만져보라고 했다. 이때 여자친구는 내가 혹시나 물에 빠져 죽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다고 했다. 그때 저 멀리 친구들이 보였다. 친구들이 날 쓱 쳐다보더라. 뚝처럼 돼 있어서 윗길로 사람들 다니고 밑은 벤치 한두 개 있는 곳이었거든. 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친구 놈들이 날 쓱 쳐다보곤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다. 아주 차가운 듯한 그 눈빛. 여자친구에게 이 말을 했더니 자기가 친구들한테 전화해본다고 잠깐 전화를 끊어보라고 했다. 그 후 여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걸려온 여자친구의 전화. 6명 다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왠지 불안하다고 무섭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또 위에서 친구들이 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 유빈아, 유빈아.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상하다며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친구들이 날 보며 막 화를 내면서 욕하더라. 나를 계속 찾는다고 이 학교를 다 뒤졌다고 왜 전화도 안 받고 뭐하냐고. 그러는 도중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바꿔달라고 하더라. 안심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꿔줬다. 친구들 다 돌아가면서 다 통화하더라. 내 여자친구긴 하지만 참 어지간하다. 친구들과 다 통화를 한 후 여자친구가 안심이라고 얼른 내려가라고 했다. 얼마나 자세히 캐물었던지 친구들이 화내더라. 그리고 움직이려는데 발목이 너무 부어서 걷지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일 덩치가 큰 친구 하나가 날 부축하고 내려가는데 앞에서 불빛이 엄청 크게 비치면서 막 너희 거기서 하면서 오더라. 순간 경비 얼굴이 딱 생각나면서 친구들이랑 겨우겨우 도망다녔다. 그러다가 날이 밝아오고 우리는 이제 내려가자 하고 내려왔다.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 잠시 PC방에 가 있어. 뭐 좀 찾아올게. 하면서 PC방까지 부축해주고 담배도 사주고 갔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조금 있다가 여자친구가 전화 왔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쯤이었다. 전화를 받는데 받자말자 욕을 다 하더라. 여자친구가 어디냐고. 도대체 전화를 안 받고 뭐하냐고 물었다. 내가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그러더라. 친구한테 전화하고 바로 전화했는데 그때부터 너 안 받더라고. 그럼 난 누구랑 통화한 거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게임방 문이 덜컥 열리면서 온갖 욕을 난무하면서 들어오는 친구 놈들이 눈에 들어왔다. 날 부축해줬던 친구가 날 벌컥 일으켰다. 아파 세게 당기지 마. 라고 내가 말했다. 왜 어디가 아픈데? 라고 친구가 물어왔다. 다리 삐었잖아.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부축해줬잖아. 라고 말했더니 내가 언제? 무슨 소리야? 너 찾는다고 우리 다 밤샜는데 다른 애들까지 불러서 찾고 난리 나고 경비 아저씨들 다 깨어서 온 학교를 다 찾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학교에 불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난 누구한테 업혀온 거고 난 뭘 보고 도망 다닌 건가? 친구들이 그러더라. 화장실 앞에서 넣어봤는데 네가 우릴 쳐다보곤 막 산이로 도망가더라고. 미쳤나? 다리 아파 죽겠는데 도망을 가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바생한테 이놈이 담배 사주지 않았냐고 하니 알바생이 맞다고 당신이 사줬다고 했다. 그때 내 친구들의 표정들은 몹시나 당황해 하더라. 뭔가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듯 돌아가는 상황. 애들이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방으로 갔다. 그때가 6시쯤. 서로 상황을 맞춰보니 난 친구들을 보고 도망 다닌 거고 친구들은 나 찾아다닌 거고 이거 예사일 아니다. 집에 전화하자 하고 친구놈이 집에 전화를 했다. 난 하지 말라고 짜증냈는데 신호가 가자말자 받는 우리 엄마. 어머니, 좀 올라오셔야겠는데요. 친구놈이 한마디 했다. 더 웃긴 건 우리 엄마다. 집에서 차로 달려도 4시간 걸린다. 그런데도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그 시간에 올라오신단다. 뭔가 심상치 않다. 분명 뭔 일이 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오시고 다짜고짜 집에 가자고 하신다. 내려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랑 똑같은 꿈을 꾸셨던다.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막 쫓기더란다. 칼을 든 여자애한테. 동시에 엄마, 아버지 깨셨단다. 서로 보고 놀라셨대. 왜 갑자기 일어나냐고. 그리고 서로 꿈 이야기하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없다고 있는데. 엄마 휴대폰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그래서 바로 내려오신 거란다. 그 이후 난 정신과, 성당교회, 상담실 다 가봤다. 다 정신 차리고 살란다. 술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귀신이랑 놀면 귀신에 씌어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다. 아무래도 서로 인정은 안 했지만 귀신이었던 것 같다고. 그러다가 친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귀신을 잡으시는 분이 계시단다. 그 길로 전라도까지 달렸다. 정말 총구석까지 갔다. 많이 늙으신 할머니, 올해 90을 바라보고 계신다더라. 그 할머니가 나를 딱 보자말자 어이구 어이구 하시더라. 나, 엄마, 아빠, 동생, 여자친구 이렇게 6명 있었다. 할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시 보자고 하셨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마을회관에서 구슬했다. 사과 등등 막 올려놓고 절하고. 난 솔직히 어이없더라. 저런 거 안 믿거든. 그래서 난 멀찌감치 떨어져서 속으로 짜증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가오신다. 그러면서 날 보고 아주 걸걸한 무미건조한 인간의 말투 같지 않은 그런 목소리로 말했다. 창성아. 난 못 들은 척했다. 창성아. 나는 엄마한테 짜증을 냈다.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보니까 가족들 전부 다 심하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더라. 설마. 창성이는 내 원래 이름이다. 어릴 때 이름을 바꿔야만 할 이유가 있어 재판까지 하고 바꾼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할머니가 알았지? 난 부모님이 가르쳐준 줄 알았다. 근데 아닌가 보다. 속으로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창성아, 나 모르겠어. 임마. 라고 무당 할머니가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가 말하니. 야, 실망이야. 내 목소리 벌써 잊은 거야? 하면서 무당 할머니가 다가오시는데 허리 굽은 할머니가 허리를 딱 펴고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라. 그때 그 눈빛, 그 자세.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 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두가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그러곤 무당 할머니가 귀에 속삭이시더라. 창성아, 나 제이야 못 믿는 거요?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놀랄 노저였다. 아무도 모를 우리만의 이야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옥상에서 그날 그놈이 본드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 길을 달렸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난 진술서에서 본디 얘기는 안 써섰다. 사실 쓸 수가 없었다. 이미 죽은 친구 앞에서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기에 제이는 전봇대를 들이받고 약 20여 미터 날아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놈을 받고 그걸로 내 기억은 끝이다. 몇 달을 움직이지 못했고 밥도 못 먹었다. 그래서 힘들게 이름도 바꾸고 정신과도 다니며 제일 친한 친구의 죽음을 잊는 듯 했는데 내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할머니가 말한 것이다. 그때 내 몸에 돋았던 소름은 아무도 못 봤을 거다. 귓속말로 다시 또 이야기하더라. 그때 봐서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같은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손에 찹쌀인가 좁쌀인가 그걸 들고 바닥에 곱게 까시더라. 그리고 나보고 거기에 절하더라. 난 바로 절했다. 그때는 내가 아니었다. 뭔가 정신이 나가 버리는 느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좁쌀 위로 천천히 새 발자국이 차근차근 찍혀나가더라. 천천히. 정말 새가 밟고 지나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 아빠, 동생, 여자친구까지 완전 얼어서 쳐다보고 계시더라. 그리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 그날이 너 살이 낀 날이다. 너가 죽을 날이었다. 그런데 네 친구가 기일날 하루 내려올 수 있는데 그날 안 오고 너 때문에 일찍 왔었다. 너를 업고 다닌 건 네 친구다. 그리고 너를 따라다녔던 것은 귀신들이다. 너를 해하려는 잡귀들을 피해. 그게 네 업이고 네 살이다. 라고 하시더라. 친구 덕분에 산 거라고. 식은 땀이 등 뒤로 흐른다는 거 더운 거랑은 다른 거다. 정말 그 느낌. 더럽다. 그리고 내려와서 친구 어머님을 뵙고 그놈을 떠나보냈던 강에 백화를 뿌려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트럭 사고. 내가 1학년 때 일이니까 벌써 6년 전 즈음 일이다. 우리 작은 삼촌은 트럭 운전을 하신다. 청주에서 거주하시면서 그쪽 공단에 산업 폐기물을 실어다 처리장으로 옮기시는 일이다. 삼촌 댁이 청주고 내가 그 근방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일이다. 무슨 운전은 안 그렇겠냐만 트럭 운전은 정말 고단하다고 한다. 당시 숙모님은 작은 식당은 운영하시고 계시고 아들 하나 있는 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내가 삼촌 댁과 가까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은 거의 매주 주말이면 나와 함께 일을 나가고 싶어 하셨다. 운전하시면서 말동무라도 있으면 졸음이라도 덜오고 나는 어려서부터 친가댁보다 외가댁과 더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이다. 초여름에 어느 금요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던 나는 주말에 비가 온다는 뉴스를 듣고 축구하기는 글렀으니 삼촌 운전하시는 데나 따라갔다 와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가끔씩 용돈도 두둑히 주셨다. 그렇게 삼촌을 따라 나섰던 주말. 역시 비가 조금 내려서 지면이 젖어 있었다.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좀 막혔다. 덤프트럭에 타본 사람은 알 거다. 차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애지간한 거리는 다 보인다. 한 1km 앞에 트럭 사고가 난 게 보였다. 삼촌이 모시는 트럭과 같은 종류 같았다. 트럭끼리 사고가 났었다. 그 모습을 보시곤 삼촌이 예전에 사고를 당하셨던 이야기를 하셨다. 청주읍 단양에 있는 고속국도는 상당히 길이 험한데 그쯤에서 사고가 나셨었다고 했다.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핸들이 아랫배에 꽉 박혔었다고 하셨다. 너무 깊게 박혀서 숨도 안 쉬어지고 말도 안 나왔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새 길을 막고 있던 사고 현장을 지나가게 됐다. 트럭 밑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고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삼촌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혀를 차셨다. 갓길에 사람들이 승용차를 대놓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난다. 한 7명 정도 갓길에 나와 있었는데 모두들 굉장히 놀란 모습이었다. 나는 찌그러진 트럭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고 사고 난 트럭 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찰나. 개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갈라지는 목소리로 차 안에 있던 두 사람 중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 필사적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방금 전에 들었던 삼촌의 경험담과 너무도 비슷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고개를 돌려 차마 사고 난 트럭을 볼 수가 없었다. 삼촌께 들었는데 한 명은 정신을 잃은 건지 죽은 건지 축 처져 있었고 옆에 있던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다고 하셨다. 해달라고.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아줌마. 이젠 나도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지만
그때의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당시 12살이었던 나는 강원도로 잠시 내려가게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은 구멍가게를 가지고 계셨는데 덕분에 난 매일 주전부리를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난 친구들과 함께 숲속 계곡으로 가게 되었다. 친구들이 물장난을 하고 노는 동안 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잡으려고 산속을 샅샅이 헤매고 있었다. 그런 중 철조망이 보였다. 소나무들 사이엔 송이버섯이 자라고 더군다나 곤충들도 많았다. 난 이끌리듯이 철조망에 뚫린 곳으로 들어갔다. 실상 곤충 잡기보다 송이버섯들을 따는데 전념했지만 그래도 송이버섯을 따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점점 깊숙이 들어가던 도중 웬 나무 뒤에 시뻘건 피 웅덩이가 보였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산속에서 피 웅덩이를 보는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잖는가. 송이버섯이 든 곤충 채집망을 더욱 세게 움켜쥐고 난 나무로 다가갔다. 피 웅덩이뿐 아니라 주변의 검은 자국들도 보였다. 검은 자국뿐 아니라 사람의 손도 보였다. 나무 뒤를 바라본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상체만 남은 아주머니가 실핏줄이 터진 눈으로 하늘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송이버섯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져 버렸다. 난 쭉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주머니의 눈알이 내 쪽으로 빙그르 돌아갔다. 부릅뜬 눈이 내 쪽을 바라보는 순간 난 기절하고 말았다. 나중에 친구들에 의해서 난 구조되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지뢰가 깔려있던 장소로서 지뢰 제거가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역이었다. 불과 하루가 안 돼서 아주머니가 그곳에서 복사당했고 나도 그 수순을 밟을 뻔했던 것이다. 그들은 아주머니가 죽은 지 하루는 됐다고 했지만 난 아직도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아주머니는 혹시 내가 올 때까지 살아계셨던 것이 아닐까. 네 번째 이야기, 영어 선생님. 그 선생님은 애들 성적 되게 잘 올려서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다고 했다. 학부모가 따로 과외 같은 거 요청할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도 했었다. 영어 단어 시험 컨닝도 되게 잘 잡고 어려운 문법 수업 땐 일부러 과자 같은 것도 돌리면서 가정문도 가르치셨으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선생님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철지게 잘 풀어서였다. 선생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 그 선생님은 여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고 외가 쪽으로 감이 좋았다고 하셨다. 첫 번째로는 그 선생님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야기이다. 보통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은 성묘나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한다. 그 선생님이 갓 태어났을 아기 때 성묘를 가야 했는데 도저히 100일 갓 지난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 없어서 선생님 어머님께서 선생님을 데리고 성묘를 갔다고 하셨다. 당연하게도 선생님은 그 뒤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기들 보면 목을 가누는 게 되게 중요한 척도인데 이상하게 성묘 다녀오고 나서 애가 시름시름 아프다가 일주일 뒤에는 목도 못 가눌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병원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선생님 어머님은 감이 좋긴 해도 무당을 찾아가고 싶지는 않아서 계속 버텨봤지만 말도 못하는 아기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아는 분을 통해 한 무당을 찾아가게 됐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당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집에 되게 인상 좋은 아주머니 같은 분이 문을 딱 열자마자 아기가 많이 아프지? 라고 하셨다고 한다. 무당분 말로는 아기가 아픈 이유는 성묘 갔을 때 조상들이 이 아기를 너무 예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 그래서 아기가 나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난 그 방법이 되게 특이해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난다. 원래는 아픈 사람이 가야 하는데 선생님은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대신 해야 한다고 했다. 새벽 4시 즈음 삼거리 도로의 한가운데에 노란 페인트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곳에 가서 엄청 큰 곰인형을 가져다 두고 3번 절을 한 뒤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집에 와야 한다고 하셨단다. 선생님네 어머님은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혼자 걸어서 인형을 놓고 절을 하고 오는데 진짜 너무 뒤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땅만 보면서 걸어오셨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낮에 집 거실 한가운데 돗자리를 펴고 말린 고추를 가득 채운 뒤에 그걸 태우라고 했다고. 선생님 말씀으로는 원래 말린 고추를 태우면 매운 냄새도 엄청 지독하고 매캐한 연기도 엄청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때 말린 고추를 태울 땐 연기도 별로 안 나고 냄새도 안 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고추를 태웠다고 하셨다.
그 뒤로 며칠 지나자 선생님은 점점 회복이 되었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선생님 네 집 이야기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홈이 아니라 하우스. 선생님이 고등학생, 여동생분이 중학생 때 이야기이다.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동생이 계속 방을 바꿔달라고 졸라섰다고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생이라 책도 많기도 해서 그때 쓰던 방을 바꾸게 되면 너무 귀찮게 뻔하니까 맨날 대충대충 넘어갔었다. 바꾸고 싶은 이유를 동생에게 물어봐도 그냥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생의 방투정인가 싶어서 넘겼다고 했다. 어느 여름날 집에 와보니까 그냥 방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였다. 서로의 방을 청소년 한 명이 다 바꾸고 그 잔해를 치웠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고 한다. 심지어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그 경이로움 때문에 방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언짢음보다는 얘가 얼마나 방을 바꾸고 싶었다면 그랬을까 싶어서 그냥 봐줬다고 했다. 문제는 방을 바꾸고 나서였다고 한다. 공부도 마치고 한밤에 자러 누웠는데 이상하게 위화감이 들었다고 했다. 여름밤에는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다는 거다. 그래도 자야 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스윽, 스윽 소리가 났다고 한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옷자락이 바닥 쓰는 소리가 방 바깥에서부터 이어져 있었다. 계속 스윽스윽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의 주인공이 마치 제 집인 거 마냥 냉장고도 열어보고 거실도 돌아다니고 점점 선생님이 자고 있는 방 쪽으로 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니까 그 스윽스윽 소리가 선생님 방까지 와서 결국 선생님이 누워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한다. 진짜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공포감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스윽스윽 소리가 떠나가질 않더라는 것이다. 뒤로 들어보면 선생님 침대 근처를 계속 빙빙 돌면서 소리가 나기에 실눈을 뜨고 보니까 웬 더러운 소복을 입은 긴 머리 여자가 계속 방 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기절한 것처럼 기억이 사라졌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동생을 추궁하셨다고 했다. 당연히 동생도 그 문제 때문에 방을 바꿔달라고 조른 거였고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면 안 바꿔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냥 이유 없이 방 바꿔달라는 것처럼 졸랐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이랑 동생은 결국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했다. 사실 그 방 침대 자리가 웬 미친 여자가 오줌을 놓던 자리라고 하시면서 선생님과 여동생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댔나.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에 그날도 이런 여름날이었다. 온 가족이 도란도란 저녁에 밥 먹고 나서 TV도 보고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일단 선생님네 아버지가 무슨 일로 그렇게 찾아오셨냐고 큰 소리로 물어봐도 계속 현관문들 쾅쾅 두들기면서 난리를 쳤단다. 그 사이 어머니는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동생은 이 일을 잘 몰랐다고 했었다. 바깥 소리도 들어보니 경비 아저씨도 와서 막 말리는 소리도 나는데 도저히 행패 부리는 소리가 찾아들지를 않았다. 이웃들에게 민폐이기도 해서 결국 문을 열었는데 순식간에 웬 미친 여자가 뛰어들어와서 문제의 선생님 방에 들어와서 드러눕더니 오줌을 누웠다는 것이다. 그러고서도 그 여자는 자꾸 팔다리를 마구 흔들면서 난리를 쳐서 경비 아저씨가 한 분 더 오셔서 경비원 2명 선생님의 아버지 총 3명의 성인 남성이 달려들어서 겨우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내쫓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랜 시간이 지나 선생님 잠의 침대가 자리하게 된 거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우선 방 구조를 바꿔 침대 자리를 바꾸니까 그나마 그 쓱쓱 소리는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 뒤 얼마 지나서 결국 이사 가셨다고 했다. 마지막 이야기는 선생님의 친구 이야기다. 이 선생님이 주로 비 오는 날에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우리처럼 학교에서 무서운 이야기 하자고 조를 때 한 친구가 했던 이야기라고 했다. 그 친구는 딱히 엄청 친하지도 않았고 무난한 성격이라서 같은 반 친구 그 정도였다고. 주목받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무서운 이야기 할 사람 할 때 자원해서 살짝 놀랐다고 하셨어. 그 친구네 집은 2층 주택이었는데 2층에 친구 방이 있었다고 했다.
창문이 도로 쪽으로 나 있어서 밤이면 신호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치고 살았다고 한다. 지금같이 암막 커튼 건 아니고 그냥 빛이 조금 투과하는 커튼 재질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창가에 친구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친구가 언젠가 자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니까 창문에 웬 사람 그림자가 서 있다는 것이었다. 바깥에는 신호등 깜빡이는 불빛이 나왔다.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잠에서 깬 그 몽롱한 느낌 때문에 이상한 느낌을 곧바로 못 느꼈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갑자기 선생님의 친구에게 지금 생각나는 이름을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아버지 성함 석자가 또렷이 기억나는데 순간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면서 아빠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버티니까 계속 그 그림자가 가까워지면서 이름을 말하라고 계속 명령했다고 한다.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 이름을 대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그림자가 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아무개가 맞느냐? 라고 했다. 공포감에 질리기도 했고 몇 시의 숫자가 아니라 신축년 이민년 하는 것처럼 60갑자로 사주를 물어보는 거여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서 그럼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에 사는 아무개가 맞느냐? 하더란다. 근데 할아버지 댁 주소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왠지 제대로 말하면 무슨 일이 안 생길 것만 같아 그래서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빠른 화면으로 친구네 집에서 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길이 쭉 펼쳐지고 마지막 화면 할아버지 댁 대문과 명패가 보이면서 이곳이 맞느냐? 라고 물었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는 결국 그 집이 맞다고 했고 그림자는 사라졌다고 한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찜찜한 기운에 잠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갑자기 새벽 4시 즈음에 부모님이 친구를 막 흔들어 깨웠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친구는 할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때 바로 생각난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두려웠다고 한다.